독일 여행 블로거가 서울 호텔에서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35도 폭염, 고장난 에어컨, 땀으로 지워진 화장.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1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아시아 여행 마지막 도시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3일 후, 한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명동 뒷골목 작은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의 단 한마디 조언. 서울은 밤이 진짜예요. 밤 9시, 그녀가 청계천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 광장시장 할머니에게서 받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녀의 영상. 전 세계 팔로워들이 즉시 한국행 티켓 예약했다며 난리가 난 그 이유. 절망에서 감동으로 그녀의 서울밤 탐험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예요. 독일 베를린에서 온 27살 여행 블로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서울 여행 완전 망했어요. 근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지금 서울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SNS에 10만 팔로워가 있는 여행 인플루언서거든요. 아시아 여행 3개월 계획의 마지막이 바로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진짜 멘붕이었습니다. 오후 2시 명동 팝업 스토어 앞에서 저는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기온이 35도. 여러분, 독일 사람한테 이 더위는 진짜 지옥이에요. 평소 같으면 예쁜 사진 찍고 스토리 올리고. 그런데 이날은 땀으로 화장이 다 지워져서 사진은커녕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요. 명동거리가 관광객들로 붐비긴 했는데 다들 저처럼 더위에 지쳐 보였어요. 에어컨 빵빵한 코스메틱 매장에서 잠깐 숨 돌리고 나왔는데 진짜 밖은 사우나였어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똑같은 관광 코스, 똑같은 쇼핑몰, 똑같은 카페들. 이거 도쿄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프런트에서는 죄송합니다. 수리기사 부를게요 라고 하는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방 안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창문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이때 저는 진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침대에 누워서 천장 바라보면서 자책했어요. 과연 이게 제가 원했던 여행일까? SNS용 사진만 찍고 유명 맛집에서 먹방만 하고 쇼핑몰에서 쇼핑만 하는 게 진짜 여행일까? 독일 친구들은 제 게시물 보고 우와 부럽다 이러는데 정작 저는 공허함만 느끼고 있었거든요. 더위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진 편집도 엉망이고 제 블로그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팔로워들은 항상 새롭고 특별한 걸 기대하는데 저는 다른 관광객들이랑 똑같은 사진만 찍고 있었던 거죠. 오후 4시까지 기다려도 수리기사는 안 와서 할 수 없이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앉아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서울에는 진짜 특별한 것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찾는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시아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서울에서 이렇게 실망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서울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곧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호텔 로비에서 1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드디어 수리기사가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웬걸? 수리하는데 2시간은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진짜 멘탈 나갔죠.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지옥 같은 더위. 명동 뒷골목을 걸으며 그늘진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간판도 낡고 관광객들이 잘 안 올 것 같은. 그런데 에어컨이 돌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갔죠. 살려달라는 심정으로요. 카페 안은 정말 시원하고 조용했어요. 손님은 저 혼자뿐. 카운터에 계신 사장님이 뭔가 달랐어요. 관광지 사장님들과는 완전 다른 느낌.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진짜 자연스러운 미소로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연기가 아닌 진짜 환영하는 그런 미소였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는데 제 억양 듣고 바로 아시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영어가 서툴러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독일에서 왔다고 했더니 여러분, 이분 반응이 진짜 신기했어요. 아, 독일 맥주 정말 좋아해요. 이러면서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준호라고 자기소개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장사를 위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울 여행 어떠세요?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나온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서울은 밤이 진짜예요. 뭔 소리지? 했는데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낮의 서울과 밤의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 같다면서 특히 해가 지고 나면 도시 전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대부분 외국 관광객들은 낮에만 다니니까 진짜 서울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잠깐, 그럼 저도 지금까지 가짜 서울만 본 거예요? 준호 사장님이 카페 창밖을 가리키며 저 멀리 청계천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해가 질 무렵 청계천을 걸어보세요. 청계천요?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정말 특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명이 켜지면 물소리와 어우러져서 마치 다른 세상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 따라 걸으면 광장시장도 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광장시장도 밤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가면 너무 붐비고 더워서 제대로 즐기기 어렵지만 밤에 가면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준호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본인도 외국인 친구들 오면 항상 밤에 안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서울의 진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요. 특히 여름에는 낮보다 밤이 훨씬 걷기 좋다고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관광업체 마케팅이 아니에요. 진짜 서울 사람이 들려주는 생생한 꿀팁이었거든요. 더위에 지쳐서 절망하고 있던 제게는 새로운 희망 같았습니다. 관광업체나 가이드북에서 듣는 형식적인 추천이 아니라 진짜 서울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어요. 카페를 나오며 준호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은 오늘 저녁부터 꼭 시도해보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시면서 혹시 길을 잃으면 언제든 카페로 오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있었거든요. 과연 밤의 서울은 정말 다를까요? 준호 사장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이제 저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에어컨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준호 사장님의 조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은 밤이 진짜다라는 그 말이요. 침대에 앉아서 제 여행 일정표를 펼쳐놓고 다시 살펴봤어요. 내일은 경복궁, 모레는 남산타워, 그 다음엔 이태원. 모든 일정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빼곡히 차 있었어요. 전형적인 관광객 코스였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제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SNS에 올릴 예쁜 사진을 찍는 것이 목표였고, 유명한 장소들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그 도시의 진짜 모습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 사장님 말씀이 맞다면 저는 서울의 절반도 못 본 셈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확신이 서더라고요.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요. 결심했어요. 기존 계획을 다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서울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존 일정표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사실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좀 아까워서요. 대신 새 종이를 꺼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계획은 이거였어요. 낮에는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해가 질 무렵부터 진짜 탐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호텔에서 쉬거나 카페에서 블로그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해가 지는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가 진짜 서울 탐험 시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청계천이었어요. 준호 사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곳이니까요.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광장시장까지 가는 코스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더 멀리까지 걸어볼 생각이었어요. 제 SNS 계정도 새롭게 기획해보기로 했어요. 서울밤 탐험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시작하는 거죠. 기존 팔로워들에게는 신선한 콘텐츠가 될 거고 다른 여행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첫 번째 게시물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고생하던 제가 현지인의 조언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서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스토리로 시작했어요. 제목은 서울의 밤을 탐험하다로 정했고요. 사진 촬영 계획도 세웠어요. 낮의 관광지 사진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찍어보고 싶었어요. 조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밤에만 볼 수 있는 서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청계천의 야경을 담고 싶었습니다. 준비물도 체크했어요. 휴대용 배터리, 편한 운동화,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무거운 카메라 장비 대신 휴대폰으로 자연스러운 사진들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여행자의 느낌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반이었어요.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지만 두어 시간 후면 준호 사장님이 말씀하신 마법 같은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늘 아침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지쳐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모험을 앞둔 설렘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풍경이지만 곧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서울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 7시, 드디어 호텔을 나섰어요. 아직 해는 떠 있었지만 낮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거리의 열기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고 뭔가 도시 전체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철 종각역에서 내려 청계광장으로 향했어요. 준호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청계천 시작점부터 걸어보기로 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벌써 도심과는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청계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분명 서울 한복판인데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콸콸 흘러가는 맑은 물소리가 마치 시골 계곡에 온 것 같았어요. 이런 게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물가로 내려가 보니 생각보다 정말 깨끗했어요. 물고기들도 헤엄치고 있었고요. 베를린에도 강이 있지만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게 바로 준호 사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서울이구나 싶었어요. 해가 점점 지면서 청계천 주변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보던 그 도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물 위에 반사되는 조명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양쪽 벽면에 은은한 불빛이 운치를 더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이 작은 강이 마치 서울에 숨겨진 보물 같았어요. 준호 사장님 말씀이 100% 맞았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낮과 완전 달랐어요. 직장인들이 넥타이를 풀고 느긋하게 걷고 있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로맨틱하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며 웃고 있는 모습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징검다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물 위에 놓인 돌들을 하나씩 밟고 건너가는 건데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 독일 시골에서 개울을 건너던 기억이 났어요. 이런 게 진짜 동심을 자극하는구나 싶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고 계셨어요. 아이가 무서워하자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천천히 도와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이런 게 진짜 삶의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제법 있었는데 저처럼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낮에 봤던 관광객들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뭔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물가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가봤어요. 시원한 물의 감촉이 정말 좋았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었던 발이 식는 기분이었거든요.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외국인이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머, 멀리서 왔네요. 하시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청계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셨어요.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예전에는 이곳이 더럽고 냄새나는 하천이었대요. 그런데 복원 작업을 거쳐서 지금처럼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변화였어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준호 사장님 말씀이 100% 맞다는 걸요. 이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서울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어요. 첫 번째 만남부터 이렇게 특별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청계천을 따라 10여 분 걸었을 때 갑자기 뭔가 다른 게 나타났어요. 다른 현대적인 다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돌로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다리였어요. 저는 잠깐 멈춰서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이게 진짜야? 안내판을 보니 광통교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리를 복원한 거라고. 잠깐, 조선시대요? 그럼 이게 몇백 년 된 거라는 얘기예요?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다리 위에 한 할아버지가 혼자 서 계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다리 난간에 팔을 기대고 물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시간의 파수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옆에 서서 물을 내려다봤어요. 현대적인 LED 조명 아래로 오래된 돌다리의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이 소름 돋을 정도로 신비로웠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외국인이세요? 물어보셨어요.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머, 멀리서 오셨네요. 하시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 일대에서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실제 증인이신 거예요.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영화 같았어요. 지금의 청계천 자리에는 원래 개천이 흘렀는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점점 더러워졌다고 하셨어요. 60년대에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복개를 했어요. 복개라는 게 개천 위에 콘크리트로 덮개를 씌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개요? 그럼 이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곳이 한때는 도로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갔어요. 지금 이 청계천 위로 자동차가 달렸다니. 70년대부터는 이곳이 하천이 아니라 고가도로였어요. 청계고가도로라고 해서 차들이 쌩쌩 달렸지요. 할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옛날에는 자동차가 다녔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광통교 이야기였어요.
광통교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다리인데 복개하면서 땅속에 묻혔어요. 그런데 20년 전 청계천을 다시 복원할 때 우연히 발견된 거지요. 발굴할 때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공사 관계자들이 땅을 파는데 갑자기 옛날 돌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원형을 보존하면서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이 다리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시간의 증인이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곳을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이었거든요. 돌다리의 표면을 자세히 보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매끄럽게 다른 돌들, 이끼가 낀 틈새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넜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해 주셨어요. 조선시대 선비들, 일제강점기의 시민들, 한국전쟁 피난민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넜겠지요. 할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50년대에 이 다리에서 친구들과 놀았어요. 그때는 물이 그리 깨끗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상관없이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놀았지요. 그러다가 점점 물이 더러워지면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대요. 그때가 가장 안타까웠어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곳이 사라져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으니 정말 기적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긴 세월을 견뎌온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감회였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청계천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걸요. 이곳은 서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박물관이었어요. 시간여행을 한 기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청계천을 따라 더 걸어 내려갔어요. 광통교에서 10여 분 더 걸으니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쪽은 상류보다 물폭이 더 넓어지고 양쪽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거든요. 마치 도시 속 작은 정글 같았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이곳에서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서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힐링이구나 싶었어요.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크고 작은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작은 물고기들은 떼를 지어다니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 생태계를 볼 수 있다니. 한 아주머니가 빵 부스러기를 물고기들에게 주고 있었어요. 물고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매일 저녁 산책 나올 때마다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정말 따뜻했어요. 아주머니 옆에 앉아서 저도 먹이 주는 걸 도와드렸어요.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서 사람이 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특히 큰 잉어 한 마리는 아주머니를 완전히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가 반대편에서 움직이는 하얀 그림자가 보였어요. 뭐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백로 한 마리였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조류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백로는 전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물가를 걷는 모습이 완전 모델 워킹 같았어요. 물속을 주에 깊게 들여다보다가 순식간에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더군요. 그 순간을 포착하는 동작이 정말 우아했어요. 더 신기한 건 주변 사람들이 백로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일상적인 풍경인 것처럼요. 백로도 사람들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도시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공존이구나 싶었어요. 아주머니께 백로에 대해 물어봤더니 1년 내내 이 근처에서 살아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나와서 사냥을 해요. 청계천에 물고기가 많아서 먹을 게 충분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청계천이 단순히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야생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생태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게 바로 도시와 자연의 완벽한 조화 아니에요? 물 위를 자세히 보니 오리 가족도 있었어요. 어미 오리 뒤를 따라 새끼 오리들이 줄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새끼들이 어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완전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리 가족을 가리키며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봐라, 도심에서도 이렇게 동물들이 살고 있어. 진짜 살아있는 자연 교육 현장이었거든요. 이런 걸 매일 볼 수 있다니 서울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물고기들, 백로 오리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베를린에도 공원과 강이 있지만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물들을 관찰하고 배우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책에서만 보던 생태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최고의 교육 환경이죠. 독일 조카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청계천은 더욱 평화로워 보였어요. 낮의 소음과 번잡함이 사라지고 물소리와 함께 자연의 리듬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완벽한 도시 생태계가 존재한다니. 서울, 정말 대단한 도시예요. 청계천을 따라 30분쯤 걸었을 때 멀리서 밝은 불빛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준호 사장님이 말씀하신 광장시장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시장은 완전히 살아있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낮에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어수선했을 텐데 밤에는 훨씬 여유로우면서도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포장마차들의 따뜻한 불빛이 마치 집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빈대떡을 굽는 할머니였어요.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빈대떡 냄새가 정말 고소했어요. 할머니는 70대쯤 되어 보이셨는데 능숙한 손놀림으로 빈대떡을 뒤집고 계셨어요. 마치 예술가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빈대떡 하나 주문했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외국인이야? 물어보셨어요.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어머 멀리서 왔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 먹어봤냐고 물어보시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빈대떡이 완성되자 할머니께서 김치전도 하나 더 올려주셨어요. 서비스 하시면서요. 그리고 작은 그릇에 막걸리도 따라주시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독일에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맛이었거든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할머니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30년째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이면 저보다 더 오래 이 자리를 지키신 거잖아요. 아들, 딸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손자, 손녀들도 대학생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외국인 손님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늘었어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밤에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고 하시면서 낮보다 밤이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밤의 광장시장은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서울 사람들의 살터 같았거든요. 퇴근길에 들러서 간단히 한잔하는 직장인들,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청년들, 가족끼리 나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 커플도 신기해하면서 여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온 부부였는데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그들에게도
특별히 반찬을 더 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저도 할머니께 청계천에 대해 여쭤봤어요. 청계천이랑 광장시장이 예전부터 연결되어 있었어. 청계천 복원 전에는 이 일대가 모두 연결된 상권이었지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 청계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50년 전에는 청계천 주변에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 그때는 물이 더러웠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그 주변에서 살고 장사를 했지.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이 일대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공기도 맑아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장사에도 도움이 돼. 특히 외국인들이 청계천 구경하고 나서 시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바로 그런 경우였죠.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청계천과 광장시장이 따로 떨어진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서울의 문화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빈대떡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이 맛있었냐? 또 올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맛있었다고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마음 따뜻한 외국 손님을 만나기는 처음이야 라고 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제가 광장시장에서 찍은 할머니와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 났어요. 반응이 완전히 폭발적이었어요. 독일 친구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팔로워들이 댓글로 부러움을 표현했거든요. 특히 할머니께서 김치전을 더 올려주시고 막걸리를 따라주시는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조회수도 평소보다 5배나 높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영상을 본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할머니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어제 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야 덕분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와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영어는 못하지만 외국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사진도 찍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을 보니 단순히 장사가 잘 돼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외국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줄 몰랐어.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음식으로 통하는 게 있더라고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만든 콘텐츠가 단순한 조회수 늘리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오늘은 서울을 떠나는 날이에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매일 밤 걸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천천히 걸어봤거든요. 청계광장에서 시작해서 광통교를 지나 광장시장까지 같은 길이지만 첫날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곳이 낯선 관광지가 아니라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광통교에서는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물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를 알아보시더니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독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쉬워하시면서 좋은 여행이었냐 물어보셨어요.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서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청계천이 마음에 들었다면 다음에 또 와. 그때는 봄에 와서 벚꽃 필 때의 청계천도 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청계천 하류에서는 그 백로를 또 만났어요. 여전히 우아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친숙해진 풍경이었거든요. 백로도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광장시장에 도착해서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독일 초콜릿을 선물로 준비해 갔더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자들 줄 거야 하시면서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직접 담근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서요. 독일 가서 먹어봐. 한국 맛이 그리우면 언제든 다시 와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준호 사장님 카페에도 들렀어요. 독일 맥주를 선물로 가져갔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서울밤 여행이 어땠냐 물어보시길래 덕분에 진짜 서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준호 사장님께서는 제 SNS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와의 영상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한국 사람인 나도 뿌듯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돌아봤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실망감과 절망감이 거짓말 같았어요. 같은 도시인데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거든요. 가장 큰 깨달음은 여행의 진짜 의미였어요. 유명한 장소를 체크하고 예쁜 사진을 찍는 것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훨씬 값진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청계천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역사 이야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준호 사장님의 진심 어린 조언.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어떤 관광 명소보다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청계천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현지인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리라고요. 그리고 꼭 다시 서울로 돌아오리라고요.